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 2024년 알트코인 5개를 꼽았다고 합니다. 뭔지 살펴보시죠. 블록미디어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5개 알트코인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뭐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더리움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디파이에서 생태계, 압도적인 기축 통화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레이어 2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레이어 2가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사실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최근의 내러티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확신을 하고 선점 매매, 이더리움을 먼저 선취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저번 이제 증거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코인이 뭐냐? 솔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라나가 2023년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상위 10위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사실 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진정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지금까지의 그 타이틀은 가장 가까운 건 솔라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죠.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점도 있죠. 그 네트워크가 중단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셧다운이 한두 차례가 아니고 세 번, 네 번 이렇게까지 발생했는데도 그래도 솔라나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신기할 지경이죠. 몇 번이나 먹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굳건하다. 그리고 22년도 최악의 베어 마켓에서 살아남았던 솔라나의 이 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코인은 조금 의외죠. 폴카닷입니다. 작년도 그 가격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두 배까지 근데 안 오르고요. 어쨌든 4.6달러에서 현재 7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크게 보시면 세 가지 그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폴카닷의 장점. 첫 번째는 호환성이죠.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간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솔라나로 갔다가 아발란체로 갔다가 이것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와 코스모스 아톰 생태계가 큽니다. 그 다음에 폴카닷. 두 번째는 이제 폴카단 2.0 이 업그레이드 이미 지금 테스트넷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분기 정도 이제 메인넷으로 론칭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폴카닷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새빵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빌딩을 전체 빌리고 2년간 전세 계약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방 하나만 빌릴 수가 있고요. 그냥 하루나 이틀 단기 임대도 가능하다. 폴카닷의 그러니까 활용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형 기관의 채택이 폴카닷 중심으로 많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은행이 DBS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코인 딱 6개 안에 폴카닷이 들어갑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조디아 커스토디를 통해서 기관들에게 그 폴카닷 재단과 서로 협력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겠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나스닥과 CM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었죠. 그 지수에 들어간 코인 중 하나가 뭐다? 폴카닷입니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코인이 이게 9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있는데요. 체인링크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폴카닷 보이시죠? 그 다음은 체인링크를 꼽았습니다. GPT, 챗 GPT가 체인링크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디파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로서 디파이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 실물 자산,
자산 토큰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코인으로 손꼽히는 게 체인링크의 CCIP 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지적 재산권도 되고요. NFT도 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얹혀서 코인화 시켜서 이동을 시킵니다. 사고 팔게 하고요. 이체를 시키고요. 결제도 하고 정상까지도 마무리를 시킬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체인링크 코인을 꼽는 게 전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 코인은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르다노를 꼽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카르다노를 조금 안 좋게 본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카르다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개 코인 중에서는 제가 적지 않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물러설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전혀 아니죠. 항상 탑 10 안에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레이어 1과 2의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근데 카르다노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발 로드맵을 쫙 펼쳐놓고 물론 이더리움도 늦어지죠. 생각보다 늦어지는데 카르다노가 이것을 조금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속도를 조금 빨리 가져가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안 기다려 줍니다. 카르다노 이제는 조금 더 개발 로드맵 완성을 보여주고 실천을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내러티브 레이어 1 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5가지 코인을 봤는데 그 유명한 코인들 누가 좋은 거 모르냐? 나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지금 못 사겠어. 두 번째, 다른 코인들이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뭐 1번이랑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죠. 시총이 더 작아야 큰 한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그건 어렵지 않겠어? 세 번째, 지금 덥석 사기는 조금 타이밍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인이 너무 많아서 나 이거 결정 못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사고는 싶은데 나 돈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제가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상황은 같지만 돈 버는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자, 이미 오른 거 사실이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은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그냥 조금 기다렸다 사면 되겠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실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시가총액 작은 코인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근데 반면 나는 이제 소위 뭐 시가총액 뭐 100이 200이 넘어가는 코인 투자해서 마음 졸이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편안한 코인들 이런 코인들 기관들이 채택하는 코인들 사놓고 한 10배, 20배로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위 글로벌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되면 뭐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체인링크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난 그냥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놓친 거 맞아. 근데 떨어지는 기회 당연히 난 더 올 수 있다고 봐. 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때 경기 침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자, 일반인의 성공 투자 비결은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쌀 때 찔끔찔끔 사면 안 됩니다. 살 때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딱 잡아서 그냥 뭉퉁 들어가란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금액을 나눠 놓고 이제 DCA 하는 거죠. 분할로 매집을 하면서 어찌 됐건 쌀 때 상대적으로 쌀 때 많이 사야 됩니다. 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쌀 때입니까? 제가 볼 때 쌀 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다음에 계속 조정을 겪었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괜찮았다 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모에서 사는 것은 조금 뭐 저라면 전혀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면 언제 떨어지냐?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폭락을 대비해서 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버셔야죠. 그게 이제 원화채굴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원화채굴을 하셨다가 그게 이제 떨어지면 뭐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번이 시원찮다. 그럼 이제 급등할 때 코인들 뭐 좀 이제 많이 오른 거 뭐 5% 정도, 10% 정도 파셨다가 현금화를 그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큰 하락이 오면 사겠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에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인들 어차피 이거 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10% 폭락장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장담합니다. 올해 옵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10% 폭락장 때 힘있게 주워 담으셔야 합니다. 지금같이 막 기분이 좋고 뭐 맨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얼마 넘었더라. 글쎄요. 이럴 때는 좀 사기는 매우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 탐욕이요. 이제 75가 넘어가면 그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죠. 이게 이제 2월 13일만 해도 7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탐욕까지도 갔었는데요. 뭐 최근 1년간의 이제 그 지수입니다. 이게 보면 75를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21년 11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극단적 탐욕으로 진입을 했죠. 작년 말이요. 이제 극단적까지는 아니었어요. 한 70부근에 있다가 이제 79까지 한번 찍었거든요. 이럴 때 저는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당연히 이런 그 데이터로도 증빙이 돼야겠죠. 크립토컨트의 대표가 장외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더라. 당연히 가격이 그러니까 올랐겠죠. 자, 분석. 현물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 그러니까 누군가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공급하는 것 그 양의 10배가 넘다더라. 당연히 이러니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게 이제 뒷받침이 되겠죠. 자,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 저는 이분 좋게 봅니다. 그 비트코인 ETF 지금 팔고 있는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뱅가드가 세계 2위 자산 운용사가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는 된다. 뭐 누구는 안 된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 가지고 뭐 논쟁을 하고 내 코인이 최고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월 13일 분석 이더리움 현물 ETF. 자, 누구는 50%, 누구는 60%별 의미 없죠. 50%면 그냥 된다 50%, 안 된다 50% 아닙니까?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자,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70%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60%로 조금 10% 낮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캐시 우드 언니는 미국의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어투로 적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읽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승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인지까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죠. 이더리움 ETF는 알트코인의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 자,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 신청할 때도 블랙락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막차 탔다. 뭐 무임승차했다.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게 세계 20위 규모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냄새를 맡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죠. 커스터디 파트너로 또 코인베이스를 지정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누가 투자했습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월가의 큰 손들, 뭐 뱅가드도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해놨죠. 저는 코인베이스 또 들어갔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생각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이더리움 ETF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남이 뭐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그러려니 하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그냥 마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더리움 ETF 없어도 2천만 원은 넘어갑니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이 뭐 언제 피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뭐 15,000달러 심지어 2만 달러도 가면 2,600만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비트코인도 저는 ETF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장점도 있죠. 그 이제 대부분 글로벌 기관들은 ETF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만큼 뭐 채굴 기업들, 뭐 거래소들, 뭐 인프라, 지갑들, 월가의 금융들이 다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ETF가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개인들의 손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와 동일어가 됩니다. 그럼 뭐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제 3월, 4월 되면서 이더리움 관련된 언론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저의 추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아리까리하게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관심을 조금 멀어지게 만들 것, 뭐 50%, 승인 확률 50% 이런 걸 기사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뭐 4월 말로 예정이 돼 있죠. 연준에서의 첫 금리 인하 시기. 전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이런 팩트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유는 간단하죠. 대상승이 지금 눈앞에 목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올라서 지금 샀어야 했는데 껄껄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최적의 매수 기회를요. 어렵죠. 어렵지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겠죠. 그때가 비트코인 반감기,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전에 한 번씩 이렇게 2, 30%씩 떨어졌지 않습니까? 전 통계는 무시를 안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번에도 똑같이 될 것이냐? 그건 제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기회,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 리플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자, 리플과 SEC 간 합의 소문 말도 안 된다. 제가 앞서서 이더리움이 이제 일반인들이 지금 관심이 이더리움에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한 게 있죠. 리플은 이제 뭐 다 지쳐서 사실상 다 던지고 이미 떠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합의 관련 얘기가 지금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SEC가 리플 쪽에 재무제표와 판매 내역들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어떤 강력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라고 해도 지금 리플처럼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심지어 다른 코인들은 5배, 10배씩 오르는데 리플은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지막까지 탈탈탈 털어내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인 투자 이 디스코 팡팡에 비유한 거 기억나실까요? 제가 이제 14년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와서 한번 10년간 이제 지켜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버티는 미동조차 없는 약 2%만 소위 말하는 큰 돈을 쥐고 이 코인판, 게임판에서 살아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쉽지 않은 게 코인 투자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영업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아무나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뭐 손흥민, 이강인 좋은데요. 축구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제 10년 투자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무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또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냥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이 판에서 살아나갈 겁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많으실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리플 기사로 돌아오면 지금 합의가 임박했다.
21년부터 3년, 4년째 지금 이 합의가 임박했다, 유력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리플 투자자들이 나 지쳤어, 나 이제 진짜 포기할래. 지금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합의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죠. 또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면 코인베이스와 SEC가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SEC 소송 기각 가능성이 낮다. 시간 걸려도 끝까지 갈 것이다. 지금 소송을 뭐 초반에 그냥 기각을 바로 하고 그냥 없던 일로 치려고 했는데 봤더니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필요할 경우 우리는 항소 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싸움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 우리는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EC나 코인베이스 누가 투자했다고요? 월가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코인베이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리플의 빵형은요, 이제 스타트업의 일개 스타트업 대표가 세계 경제 포럼에 매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기업의 뭐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도요. WEF 그 세계 경제 포럼에 매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리플의 빵형은 매년 갑니다. 그리고 항상 상석에 앉으시죠. BIS, IMF, 세계 경제 포럼, 유럽 중앙은행 제가 볼 땐 다 거기에서 거기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시간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체하는 게 뭐냐? 일반 투자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래도 투자할 거야? 이래도 투자하면서 계속 떨쳐내는 거죠. 디스코 팡팡 흔드는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건요, 지식과 확신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힘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이 이 바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좀 나중에 후천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뭐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쉽지 않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요. 올해 3,400개의 ETF가 있다고 하는데요. 순유입량 블랙락이 4위고요. 그 피델리티가 7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BTC 유입량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대박이 난 거다. ETF 정말 엄청난 거야. 뭐 이거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ETF 지금 다 갖다 3,400개 줄로 세웠더니 4위, 7위가 블랙락과 피델리티다. 또 ETF 뭐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일반인들은요 제가 볼 때 이거 잘 못 느껴요. 근데 여전히 거대한 내러티브다. 그리고 주요 자산 운용사 수수료 경쟁이 화두다. 뭐 그냥 첫 6개월간 수수료 안 받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서로 이제 선점하려고 난리도 아니죠.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언제 승인할 것이냐. 이제 선물 옵션에서 선물 됐고 현물 됐고 이제 옵션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것도 지금 화두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운용사들이 ETF에 엄청나게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블락락도 뭐 이렇게 그 기사하고 뭐 웹이나 세미나 해가지고 베이비 부머들 돈 다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애널리스트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이 급증했는데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랠리 지속될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냥 우리로 치면 연준에서 돈 찍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막대한 신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 더 많은 상승이 기다리고 있으며 뒤처지면 안 된다. 자, 뒤처지면 안 된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포모죠. 근데 지금 이거 개인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기관들 포모가 도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13일자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 자, 피터 틸 누군지 아실까요? 페이팔을 초기에 만들었던 그 초기 페이팔 마피아 7명 중에 들어갑니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뭐 그 외에 이제 유대인 집단이 페이팔 예전부터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 돈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부자입니다. 억만장자는 조가 넘어가죠. 이 사람이 펀드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 쌌을 때 그때 조금 산 게 나 너무 후회된다. 이 얘기를 제 생각에 20년, 21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3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우리 돈 2,600억 원 어치 매집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3만 달러 이하일 때부터 진입을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매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방에 샀다는 얘기입니까? 몇 차례 나눠 가지고 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돈 많으신 분도 나눠서 삽니다.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이터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복귀를 시사한다. 이거를 보는 또 다른 피터 틸과 같은 억만장자 펀드들, 자산 운용사들, 패밀리 오피스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 늦었구나. 압불사하지 않을까요? 반면 이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를 했는데 구글 검색량은 최저 수준이다. 이거는 기존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 2021년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과 구글 검색량은 일치한 가격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맞는데 구글 검색량은 여전히 낮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현재의 가격 모멘텀이 이전 주기와 같은 투자자 과대 광고, 사기치고 뭐 ICO 광풍이고 투기적인 도박이고 지금 이런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라색을 보시면요.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구글 서치를 하고 이제 거래소 가서 코인을 사겠죠. 2017년도 보십시오. 거의 100이지 않습니까? 21년도 한 70까지 갔었죠. 지금도 이제 뭐 ETF 때문에 한 30 언저리까지 갔지만 보라색이 지금 밑으로 꺾여 버렸죠. 근데 초록색 비트코인 가격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일반 투자자들 나 이제 지쳤어. 나 진짜 코인판 떠난다. 아, 이거 나 못 해먹겠다. 이런 뭐 더러운 시장 나 이제 간다. 안녕 하고 그냥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지금 상승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답은 이거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이거 지금 다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승인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있습니까? ETF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 정도가 올랐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고 다른 알트코인들 승인이 언젠가 되겠죠. 비트 이더가 이 정도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수익률은요. 장담합니다. 뒤에 공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붙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들간요. 지금 코인의 포모가 이미 도진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단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관들은 우리처럼 바로 그냥 K뱅크 계좌에 돈 넣어서 업비트에서 바로 그냥 버튼 눌러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게 더 좋습니다. 개인들이 모두 지금 시장을 오래전에 떠났죠. 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서칭을 해야 뭘 사든 말든 하지 않습니까? 관심도 투자 의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제 자산 토큰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한 수준인데요. 왜 이게 미래냐?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버느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자산 운용사에 4천억 달러의 수익을 제공한다. 4천억 달러면 우리 돈 500조가 넘습니다. 500조 원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최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 60억이 넘거든요. 개인들이 60억, 7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겠죠. 근데 이 최소 투자 금액을 1,000만 원,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입장에서는 유통망을 넓힐 수 있다. 자산 운용사의 주 수입원이 뭘까요? 운영 수수료입니다. 아시죠? 수수료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아니면 많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돈이 되죠. 근데 이제 자산 토큰화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래 처리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게 뭐가 좋을까요? 수수료 수입을 얻는데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산운용사의 수입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리 시간도 같이 엄청나게 짧아지죠. 근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기관이나 개인들이 지금 아까 보셨죠? 60억, 70억 들고 있던 사람만 기존에는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규모가 큰 사람들만 해야 이제 소위 이익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문턱을 낮춘 거죠.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자산을 늘리고요. 금액을 늘립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횟수를 늘리고요. 이체하고 송금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걸 하면 결국에는 기존보다 더 수익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 자산 토크나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산 운용사들은 고객이 결국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수수료도 결국엔 더 올라갑니다. 경쟁력이 커지겠죠.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단, 이 자산 토큰화가요, 뭐 인공지능, 뭐 저기 뭐 그 자율주행,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한 2030년까지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자산 토큰화 관련된 코인들 25년에 단기적으로 큰 상승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그 트윗인데요. 엘리오 트레이즈라고 하는 친구, 뭐 구독자도 많고요. 뭐 실제로 게임 개발하는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 대부분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어. 진짜 큰 움직임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이전의 최고점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20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 시작될 거야. 지금 안 넘었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을 아직은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을 넘어가겠지. 자, 수백조 원은요. 지금 이더리움이 한 300조, 400조 원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상승을 예상하는 거죠. 첫 번째로 게임 코인, 두 번째 인공지능, 세 번째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큰 수혜를 얻을 것 같아. 아, 근데 말이야. 그 대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90% 이상의 투자자들 작은 그 움직임에 휙휙 나가 떨어질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은 지금 매우 일찍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야. 하지만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한 코인들 뭐 진짜 수십 프로 이렇게 하루 만에 30%, 50%씩 오르면 팔고 싶은 생각이 사람인지라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안 팔았습니다. 어차피 20배, 30배 갈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작은 코인에 절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막그 엄청난 올인을 하거나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크다고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몇 개를 딱 찍고요. 이제 모든 코인들이 아주 드물지만 뭐 두 자릿수의 폭락이 나오는 때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때 그냥 엄청나게 사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매 횟수가 많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확실한 기회가 아니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됐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돈을 벌고 유지를 한, 이게 중요하죠. 유지를 한 사람들,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다? 과거요. 최소입니다. 한두 번 이상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단 한 명도 예가 없었어요. 큰 실패가 없으면요. 규율이 없어요. 철칙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절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거죠. 저희가 한 4번, 5번 실수를 했다. 구독자분들은 한두 번만 하자는 거죠.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쓰려요. 이게 실수 굳이 내가 이거 맛을 봐야 합니까? 자, 비중 조절을 하십시오. 비투하지 말고 선물 옵션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 존버를 하십시오.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게
뭐 절대 지침은 아니죠. 근데 저희의 경험에서 그래도 이제 나온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실수를 가급적 적게 하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패. 그 매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맞으면 아프거든요. 굳이 왜 매를 맞냐는 거죠. 실패를 줄이고 정도 재미없죠. 매매를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자산 부를 2배, 3배, 10배, 20배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요. 그거 해 보셨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갈 길 정도를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가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제는 뭐 상승장의 기운이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